자, 독서 백화현상입니다. 자, 백화현상에 관련돼서 독서하는 방법 뭐죠? 머지 외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과학이나 융합 지문이 나오면 머지가 하기 힘든 이유가 뭐죠?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한 번도 머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머지가 제일 잘 되는 지문이 뭘까요? 뭐 동화책 뭐 이런 것들 용어가 쉬우면 머지가 쉬운 거지만 그래서 자, 안 된다. 잘 보이니? 자, 보여요. 자, 가보겠습니다. 백화가 뭐죠? 끊임없이 나는 머지하고 외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법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거지요. 자, 백화현상이라는 건 하얗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식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문을 읽었으면 백화현상이 뭐지라는 것도 알아내야 되고 왜 일어나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느냐가 두 가지가 나왔죠. 어디서 나왔죠? 산호초를 얘기하면서 뭐에 대한 문제인 거지 이게 지금? 온난화라는 온난화 지구의 재앙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뭘로 얘기했죠? 건축물인 거죠. 건축물이 백화현상이라면 어떻게 된다? 금방 못 쓰게 되고 상하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백화현상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자, 가볼게요. 지금 모든 사람 본연의 색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맞겠지요? 퇴색이란 색성분의 분자가 흡수한 빛의 에너지 등에 부서지거나 변형된 것을 우리는 퇴색이라고 정의한다. 박스 쳐야겠지요? 그럼 퇴색이 뭔지 알았니?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야. 퇴색에 대해서 딱 박스 친다라는 건 난 네가 뭔지를 알 것이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얘들아 뭐냐면 여기다가 퇴색이 두 가지가 있어. 퇴색이 뭐죠? 색성분이 분자가 진동 에너지가 침투함으로써 에너지가 그 분자를 깨니까 색깔이 없어진다를 아는 것도 머지인데 이 내용을 뭐 하면 돼? 기억해주면 좋은가? 기억력이 좋아야 돼. 내용 기억력이. 근데 이 퇴색이 머지 했는데 이 머지에 대한 이 정의가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나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저 단어의 위치라도 기억나야 되는 거야. 왜죠? 이건 다시 눈으로 찾아와서 문제 풀 때 할 거니까. 이건 실전인 거야. 아까 퇴색이 그리고 또 하나. 그럼 퇴색에 머지 했지요. 근데 조금 더 내가 뭐 하라고 했었지? 여기까지 돌릴 수 있으면 물론 선생님 머지하고 내려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외지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외지까지 던져. 외지 뭐냐면 퇴색이 왜 나왔을까? 퇴색이 왜 나왔지? 백화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백화 뭐 하는 거니까? 색을 잃고 하얗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퇴색이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백화현상과 퇴색이라는 개념이 연결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머지외지하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아주 순발력 있게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색이 머지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내가 퇴색을 왜 읽어야 되는 거야?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백화 때문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용이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왜 퇴색을 내가 왜 이해해야 되지를 안 던지면 백화와 퇴색은 별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력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통 무엇이 낡거나 몰락하면서 그 존재가 희미해지거나 볼품없어질 때 비유적으로 퇴색했다는 표현을 쓰듯이 백화현상 빡쳐야겠죠. 다양한 분야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중심 화제인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문제가 방금 여기 나왔던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온 거예요. 다음 백화현상 일상생활 생태계 속에서니까 얘가 뭡니까? 얘가 생태계 속에서 문제점이고 건축물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 이게 핵심이란 뜻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뭘 알아야 된다? 백화현상의 원리를 알아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게 생태계에서 백화현상이 문제점이고 일상생활에서 건축물이 문제점인 걸 알아야 되는 게 1문단. 1문단에서 항상 해야 될 게 뭐죠?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얘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왜? 2, 3, 4문단을 내가 2문단, 3문단을 내가 왜 읽고 있냐는 항상 1문단인데 그래서 2문단, 3문단 읽을 때 1문단을 쳐다보는 습관이 독서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놓치지가 않는데 2문단, 3문단 읽을 때 1문단의 중심화제를 떠올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뼈대 없는 글이 되는 거니까 항상 1문단의 중심화제가 뭐고 내가 왜 읽고 있는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산호는 근데 아직 백화현상에 대한 원리가 안 나왔어. 가볼게. 군체동물로 군집을 모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몇 부류의 군체 어휘력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어휘까지 다 나왔단다 뒤에. 몇 부류의 군체가 모여 산호초 뭔지 알죠? 산호가 모여가지고 된 거. 해양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형성하며 해양어종의 25%의 서식처와 먹이를 제공하는 게 산호초니까 참 좋지요. 해양어종이 25% 먹이를 주니까 산호초는 되게 있어야 되는 거야.
산호는 열대해역뿐만 아니라 극지방과 온대해역도 발견돼. 열대만 있을 것 같지만 더운 지방인 것 같지만 극지방이고 뭐야? 북극, 남극이니까 추운데도 뭐 있다? 산호가 있다. 그러니까 산호는 왠지 더울 곳에만 있는 것 같은데 북극, 남극은 추운 데거든요. 거기도 있다 없다. 근데 이게 산호초야 산호야? 산호입니다. 산호와 산호초를 구분해야 된단다. 산호와 산호초는 다른 거니까 요 단어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산호랑 산호초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산호는 열대, 극지방, 온대, 산호는 다 있어. 근데 산호초는 어디 있어? 산호초는 열대만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중요한 첫 번째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산호를 얘기할까? 산호초를 얘기하는 걸까? 산호초를 얘기할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두 개 알겠죠? 산호는 어디 있다? 열대, 온대, 극지방 다 있다. 산호초는 열대지방만 있다. 그 다음 두 가지 상이한 유형의 산호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조초청 산호는 산호초를 형성하는 산호가 조초청 산호래. 형성하는 산호로 열대해양만 당연히 발달되겠죠. 왜? 산호초가 열대지방이밖에 없으니까 산호초를 형성하는 조초청 산호는 당연히 열대지방만 있겠죠. 비조초청 산호는 산호초를 형성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조초청 산호는 어디서 나타날까? 열대도 있겠지만 극도 있고 온대지방도 얘네들은 나오겠지요. 조초산호의 조직 속에는 황록공생조류라는 미세한 식물 플랑크톤이 자란대요. 황생공생조류는 엽록소를 비롯한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뭐죠? 햇빛 받아가지고 먹이를 생성하는 게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초성 산호에서 뭐가 있다? 황록공생조류라는 플랑크톤이 있고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 광합성, 엽록소 갖고 광합성할 수 있다. 많이 모이면 녹색, 갈색, 붉은색을 띠는데 햇빛을 이용해 산호가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광합성을 한다. 조초성 산호는 산호초로 만드는 산호의 골격은 탄산칼슘, 당연한 뼈니까 탄산칼슘. 황록공생조류가 광합성에서 만든 유기물은 광합성의 산호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산호의 탄산칼슘 골격을 키워 산호초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왜 이게 산호초가 만들어지는지가 나왔죠. 자, 왜 나왔죠? 원리가 뭐죠? 얘가 산호초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조초성인 거죠. 조초성 산호인 것만 되는 것이고 얘는 어디 있다? 열대에 있다. 근데 얘네 뭐가 있다? 근데 황록공생조류라는 것이 있다. 그죠? 얘는 뭐다? 플랑크톤이다. 근데 얘네가 뭐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한다. 엽록소를 가지고 그랬을 때 숨 쉬면서 이산화탄소 물 갖고 광합성을 하고 얘네들이 뭘 한다? 근데 산호는 항상 뭘로 되어 있다? 산호는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광합성에서 나오는 유기물들이 탄산칼슘을 뼈대를 키울 수 있고 그죠? 산호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골격을 키우니까 그래서 뭐가 생긴다? 산호가 생긴다? 산호초가 생긴다? 자, 산호초가 생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산호는 그들의 조직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황생조류가 방출되면 색깔이 바래진다. 이제 얘가 이제 빠져버리면 뭐가 된다? 이제 지금 우리 산호초 얘기하는 거야? 백화현상 얘기하려고 되는 거야? 백화현상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빠지면 바래진다. 조류가 없는 산호의 조직안은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하면 거의 투명하고 석회석 골격으로 하얗게 되는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황생공생 조류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광합성을 못한다는 뜻인 거죠. 광합성 못하니까 이제 백화가 발생된다. 자, 이것이 아직까지 원인이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상당히 지속되면 산호는 죽게 된다. 백화현상이 되면. 그러니까 황생공생 조류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광합성하는 것이. 백화현상 원인은 불명하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게 문제점인 거야. 여기가 문제점인 겁니다. 아직까지 문제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수온이 30도 이상 그 이상이 될 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 수온이 30도 되는 거 뭐라고 해? 다른 말로? 온난화라고 하는 거야. 온난화가 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약이 되면 스트레스 스타트로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백화현상 원인 불분명한 왜 이 황록공생조류가 빠져가지고 백화가 되냐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스트레스인데 그것이 언제 스트레스 받는다 얘네들이? 수온이 30도 되면. 수온이 30도 되는 이유가 뭐죠? 온난화죠. 온난화가 되는 지구가 온난화되는 이유가 뭐죠? 지구의 온난화 가스 때문에 그런 거죠. 지구의 온난화 가스 뭐가 만드는 거죠? 매연 이런 것들이 만드는 거죠. 되면 흔하게 나온다. 백화현상 패턴은 지구 온난화가 되는 초기 경고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니까는 뭐가 된다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고 시작한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산호초가 많으면 좋은데 그럼 산호초가 점점 줄고 있대요. 그건 줄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백화현상이 잘 되고 있다. 안 좋은 거죠. 그럼 백화현상이 원래 일어나겠지만 왜 백화현상이 일어나느냐? 황생공생조류가 황록공생조류가 점점 더 없어진다. 그럼 걔네가 왜 없어진다? 수온이 뜨거우니까 걔네가 점점 사라지고 배출되고 그러니까 광합성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산호초가 지금 많아져 점점 없어져. 전국 전 세계에서 열대지방의 산호초가 없어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지구의 온난화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 근데 진짜 이제 어려운 원리는 뒤에서 나와요. 이제 진짜 과학적 원리는 여기서 나옵니다. 과학 원리는 자 건축물도 예외라는 건 이제 아까 어디서 나와 지금? 3문단 시작됐죠? 그때 그냥 들어가도 1문단 마지막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야. 어디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현상이죠. 그러니까 퇴색인 거예요. 건축물도 뭐가 된다? 퇴색된다 이 뜻인 거죠. 됐지? 넘어간다. 건축물 예외가 아닌 백화현상 위협적이다. 콘크리트 건물의 백화현상은 콘크리트 내부에 수산화 칼슘 박스 처리가 됩니다. 수산화 칼슘이 제일 중요한 거야. 등이 물에 용해되어 건물의 외부로 흘러나와 수분이 증발돼. 이거 여기서 제일 중요해. 자 시작. 건물의 백화현상 뭐가 된다? 수산화 칼슘이 물에 1번 대상이 2번 뭐가 된다? 물에 녹는다. 그럼 건물의 외부로 흘러나온다. 3번. 그럼 4번. 건물의 외부로 흘러나오면 그 수분이 증발되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 뭐가 되는 거야? 표면에 탄산칼슘의 형태로 남는다. 수산화칼슘인데 수분, 물이 없어지니까 뭐가 된다? 숫자가 빠지니까 탄산칼슘 된다. 여기까지. 됐니? 외웠니? 시작. 건물의 백화현상 뭐다? 수산화칼슘이 그 안에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콘크리트 건물만 그런 거야. 콘크리트 만들 때 수산화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 만들 때 수산화칼슘이 왜 필요한 거지? 콘크리트라는 것은 자갈과 시멘트와 모래들을 뭉치게만 단단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게 수산화칼슘이야.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에는 수산화칼슘이 필수야. 그런데 콘크리트 건물이 언제가 백화된다? 그 수산화칼슘이 뭐 할 때? 물에 녹아서 건물 외부로 나온다는 건 햇빛을 찡 하고 맞는다는 뜻인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물이 증발하게 돼. 그럼 뭐가 돼? 탄산칼슘이 되면서 퇴색하면서 망해진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붙어야지만이 그 물과 시멘트와 콘크리트와 자갈이 뭉쳐서 딱딱하게 돼. 그렇게 만들어진 게 나중에 용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나와 이제 왜 물에 용해되는지. 자,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물 그리고 강도랑 골재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만든 혼합물 맞지요? 시멘트에 일정한 물을 가해 섞으면 수납칼슘이 생성되어 물을 용해한다. 물에 용해된다. 됐지? 그치? 시멘트에 일정한 물을 가하면 수납칼슘이 생성돼 물에 용해돼요. 칼슘은 계속해서 시멘트 중에 다른 성분들과 반응하며 콘크리트 경고하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멘트 안에 있는 시멘트에 물을 넣으면 수산화칼슘이 생성돼서 물에 자꾸 녹는 거죠. 시멘트가. 됐니? 그러면 그 수산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면서 시멘트 외에 자갈과 모래들을 뭉치게 만드는 본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화칼슘은 100% 시멘트 안에 있어야 되고 물에 녹아서 다른 걸까 시멘트 건물 만들 때까지는 엄청 좋아요. 이런 뜻인 거예요. 콘크리트가 진짜 어려운 건다. 수소이온 지수인 pH가 12.5나 13인 건 되게 자 수소이온 지수가 이거라는 건 되게 높다라는 거 낮다라는 거야. 수소이온 지수가 pH가 폐하죠. 얘가 엄청 숫자가 높죠. 되게 세다라는 것이고 이거 뭐라? 염기성이라는 거야. 염기성. 염기가 뭐죠? 산염기 알죠? 그럼 pH가 1, 2는 염기성이 주로 산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pH가 10이면 염기성이라는 거야. 그 강한 염기성인 그것은 수납칼슘 포화 용액 때문인 거야. 콘크리트 염기성인 건 수납칼슘이 포화 용액이 얘가 많기 때문에 염기성이 된다는 거야. 과학적 원리야 이거는.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높다 별표체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뭐죠? 칼슘에 녹는 것은 온도가 낮을수록이야. 다시 한번 수납칼슘이 아까 많이 녹으면 돼 안 돼? 건물에서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건물로 흘러나오니까. 아까 네가 지금 응? 요게 지금 핵심인 거야. 형광펜치고 얘가 핵심이야. 용해 안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용해 안 되고 시멘트 안에 계속 있으면은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니라는데 자꾸 시멘트에 있었던 수산화칼슘이 어쨌든 시멘트 만들 땐 필요한 거니까 있었는데 저게 녹아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왜 녹느냐?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게 여기입니다. 용해도는 그러니까 수산화칼슘 녹으면 안 되는 거야. 용해도가 온도가 낮을수록 푸는 거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건물에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건물에 안 좋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온도가 낮을수록 왜 수산화칼슘 많이 녹니? 많이 녹으면 흘러나올 거니까. 이 특성이 백화현상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 온도가 낮으면 건조될 때 수산화칼슘 용액이 콘크리트 내부의 미세한 구멍이나 빈틈인 공극을 따라 콘크리트 표면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빈자리 찾아가겠죠. 수산화칼슘 용액이 이제 할 때마다 빈자 찾아가가지고 이제 본드처럼 이제 본드가 막 공극 빈자리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후 물이 증발하게 되면 표면에 수산화칼슘이 잔존하게 되겠죠. 남겠죠. 이 수산화칼슘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반응하게 되면 탄산칼슘으로 변환하겠지요. 이건 화학이라는 모르겠어 선생님도. 다시 수산화칼슘이 이제 잔존하게 돼 물이 증발하는데 들어간 콘크리트 만들 때야 이제 들어가서 만들 때인데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은 이 화학식을 누가 쓰겠지. 이제 화학하는 애들은 화학식을 쓰는 거야. 이거를 써봐. 화학 전공 누구야? 화학식을 써주면 되는데 독서에서 이제 화학식 쓰라고 하진 않겠죠 설마. 화학한 애들은 맞아 화학식 쓰겠지. 우리는 화학식을 쓰는 건 아니에요. 국어니까. 여기에 이게 흡수하면 탄산칼슘 변한다는 거 아까 위에 나왔죠. 그지? 이 탄산칼슘은 물에 녹지 않으며 흔히 백색을 져서 백화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탄산칼슘의 pH가 7 정도이기 때문에 탄산칼슘은 아까는 10이었는데 염기성이었는데 백화현상을 콘크리트 탄산화 또는 중산화라고 한다. 왜? 탄산칼슘은 변한 거니까 탄산 이거니까는 12에서 이렇게 7도 되니까는 우리가 백화현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탄산화 또는 중성화라고 한다. 왜? 이때는 염기성이었는데 지금 7 됐으니까 중성화라는 다른 이름도 붙인다 이런 뜻인 거야. 다시 한번 수산화칼슘이 pH가 12.5에서 13이었는데 그게 탄산칼슘이 되는 탄산칼슘이 pH 7이니까 우리는 백화현상을 뭐라고 한다? 탄산화가 됐다. 왜? pH가 7 됐으니까. 혹은 중성화가 됐다. 무슨 말이야? 염기에서 산으로 가기 전에 이게 12.5에서 7 됐으니까 산화는 1에서 2인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탄산화 중성화라고 얘기한다. 그 수명 판단에서 하나의 지표가 된다. 좀 수명 판단에서 하나의 지표가 된다면 무슨 말이니? 그러면 탄산화랑 중성화가 된다라는 건 콘크리트 수명 판단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다는 뜻인 거죠. 왜? 수산화칼슘 뭐가 됐다는 거야? 다 탄산칼슘 됐다라는 건 백화가 됐다는 뜻인 거야. 그만큼 수산화칼슘이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뜻인 거니까 녹았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 닦아가지고 전문 건물 진단할 때 뭐 하겠니 얘들아? pH가 얼마나 됐냐. 근데 만약에 어떤 건물 만났더니 12야 막 계속 염기가 많아. 그러면 그 건물은 쌩쌩한 거고, 어떤 건물 콘크리트 건물을 측정했더니 pH가 7 됐어. 와 그럼 이거는 수산화칼슘이 많이 빠져나와서 탄산칼슘 됐으니까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이 콘크리트는 지금 많이 퇴색하고 있구나 라는 걸 콘크리트로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백화는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생태계에서도 안 좋고 일상생활 건축물도 백화현상 색이 바래지는 것은 안 좋다. 탄산칼슘은 내력을 부담할 수 없기에 쉽게 부서지거나 균열이 가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 거야. 자, 산성비가 그래서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됐지? 그러니까 산성비가 내린다는 것은 뭐야? 탄산칼슘을 많이 만든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자, 건물 백화의 발생은 자 온도와 습도 아주 안 끝났어. 온도와 습도 아까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으면 백화현상을 더 영향을 받는다. 습도는 높아지면 받는다가 나오는 거야. 단다. 내부의 수용액의 이동을 양지와 음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용액의 이동 양지와 음지. 양지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이 내부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자 양지와 이동을 양지가 뭐겠니? 따뜻한 거겠죠? 음지는 차가운 곳이에요. 양지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이 콘크리트 건물 표면이 내부보다 온도가 높겠지요. 그럼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건조되겠지요. 공극의 수분이 내부에서 증발되겠지요. 자 그러면 백화가 발생하기 어렵다.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요. 왜죠? 공극에 뭐 있으니까 지금. 아까 공극에 위에서 공극 뭐라 했죠? 공극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지? 그렇지. 수산화칼슘이 들어가서
녹아가지고서는 딱딱하게 붙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면 양지 간다. 양지에서 뭐가 된다? 뜨겁다. 뜨거우면 뭐가 된다? 콘크리트 내부보다 표면이 내부보다 온도가 높다. 그치? 바깥이 뜨겁다. 그럼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건조된다. 그러면 공극의 수분이 내부에서 증발돼서,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밖에서 뜨거우니까는 공극의 수분도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공극에 있던 수산화칼슘이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는다. 그러면 수산화칼슘의 용해도가 높다, 안 높다? 용해도가 낮다. 용해도 낮다라는 건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럼 건물에 좋다, 안 좋다? 건물에 좋다. 음지다, 양지다? 양지다. 그치? 그럼 양지라는 건 온도가 높은 거다, 안 높은 거다? 높은 거다. 그럼 온도가 낮을 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럼 온도가 낮을 땐 어떻게 된다? 반면 그늘에서는 표면 온도가 낮지. 그러면 수분의 증발이 억제되겠지, 겉에. 그러면 내부의 수용이, 안에 있던 내부의 수용이 공극을 따라 외부로 흘러나오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공극에 있던 물들이 거기서 말라버리면 좋은데, 거기서 수용액을 갖다가 공극에 있던 수용액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는 뜻인 거야. 물이 없어지지 않고. 그러면 바깥으로 나와서 건조되면 표면에 수산화칼슘이 잔존하게 된다. 표면에 수산화칼슘 안에 공극에 있어야 될 것들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왔다. 땀처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이산화탄소 먹으면서 탄산칼슘이 되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이때 탄산칼슘 되겠죠. 다시 이게. 그럼 백화가 된다. 즉 온도가 낮고 일조량이 적다는 건 햇빛이 적어서 습도가 높은 경우가 가장 나쁜 거죠.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경우. 일조량 적다라는 건 태양광선이 적으니까 습도가 높겠지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거 바닷가 생각하면 돼. 온도가 낮은 제주도 바닷가. 그래서 제주도 바다는 건물들은 콘크리트 만들면 되게 금방 안 좋다는 게 유명해요. 우린 바닷가 가가지고 건물에다 바닷가 일조하는 콘크리트 건물 접어버리면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날씨가 우중충해. 제주도가 햇빛 뜨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요. 바닷가지요. 습도 높죠. 비가 많이 오죠. 온도는 만약에 낮지요. 그래서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은 사지 말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뭘로 짓는 줄 아니? 철근 같은 걸로 줘야지. 콘크리트로 제주도 해안가에 바닷가 보겠다고 콘크리트 건물 지으면 온도가 낮죠. 습도 높죠 하는 순간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제주도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은 금방 중성화가 되고 탄산화가 되고 pH가 7됨으로써 콘크리트 수명이 금방 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내륙에 살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제주도 바닷가에 건물 지으려고 했더니 제주도에 있는 택시기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이 원리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주도 바닷가에다 콘크리트 짓는 외지인들이 많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무너져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택시기사님, 선생님도 제주도 바닷가에다가 짓고 싶었거든. 그럼 멋있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외지인들이 바닷가만 좋다고 와가지고 콘크리트 건물 지으면 건물 수명이 30년 갈 게 10년 만에 부식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높은 경우 공극에 존재하는 물이 잘 건조가 되지 않으므로, 양지에서는 건조가 됐죠. 그러니까 수산칼슘이 녹아 나올 수 없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건조되지 않으니까 백화원의 물질이 쉽게 용화될 수, 이거 뭐야 이게? 수산칼슘이 쉽게 용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낮을수록 높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수산칼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잘 녹으니까 환상적 궁합이 된다는 뜻인 거죠. 이되지. 또한 콘크리트 만들 초기일수록 물이 많고 공급적 엉성함으로 칼슘 용액이 이동하기 쉽다. 초기일수록. 그러니까 초기일수록 만약에 낮은데 갔다, 온도 낮고 습도 많은데 콘크리트가 만들어진 직전이다. 그건 뭐 엄청나게 빠져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일정 시간 표면의 수용액이 건조되면서 백화로 나타난다. 그래서 안 된다. 건물 탐지할 때 pH가, 그래서 제주도 콘크리트 건물들은 가면 탄산화나 중성화가 엄청 만들자마자 그냥 훅 떼버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탄산칼슘 된다. 그럼 금방 무너진다. 왜? 안에 있던 공극에 있던 수산칼슘 본드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냥 듬성듬성, 우리는 뼈로 얘기하면 그냥 골다공증, 이 비유하자면 건물에 골다공증 생긴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됐죠? 문제 푸세요.